우주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리고 과연 그 끝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은 인류의 지적 탐구 영역에서 가장 심오하고 끈질긴 물음 중 하나이다.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현대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사상가들을 매료시켜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도달한 과학적 성과는 이 질문에 대한 일부분의 답만을 제시할 뿐이며 오히려 더 큰 미지의 영역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는 일종의 거대한 구체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으며, 우리는 이 구체의 중심에 위치한 관측자로 존재한다. 이 구체 내부에는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모든 은하, 별, 성운 등 가시적인 모든 천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천체들의 현재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은 사실 과거의 이미지일 뿐이다. 이는 멀리 떨어진 천체로부터 오는 정보가 광자라는 빛의 입자를 통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모습이 사실은 8분 전의 태양 모습인 것처럼 우주의 모든 관측은 시간 여행과 같다. 망원경은 시간을 거슬러 우주의 과거를 목격하게 해주는 일종의 시간 기계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깨뜨릴 수 없는 한계이다. 그 한계는 바로 빛의 속도이다. 만약 어떤 물체가 빅뱅 이후 빛이 이동한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물체를 영원히 탐지할 수 없을 것이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 이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38억 광년 이내에 있는 물체만 관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다. 먼 은하에서 방출된 빛이 우리를 향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 은하는 빛의 이동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시 우주의 반경은 약 460억 광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측 가능한 영역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거대한 거품 안에서 물질들은 덩어리를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우주를 거대한 건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은하들은 그 건물을 이루는 벽돌에 해당한다. 관측 가능한 영역 내에는 대략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은하단이라는 더 큰 구조로 모여든다. 은하단은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와 막대한 양의 희박한 은하간 가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은하단들은 다시 초은하단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로 결합된다. 우리 은하수인과 국부은하군 역시 랄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는 거대한 구조의 일부이다 하지만, 초은하단조차도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는 아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직경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억 광년 이상 뻗어있는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대장벽과 같은 거대한 우주 구조물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주는 하나의 시스템이 또 다른 시스템 안에 중첩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또 다른 시스템 안에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거의 무한해 보이는 계층적 구조를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충분히 멀리 확대해 본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가 훨씬 더 광대한 구조의 단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일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해왔다. 현재까지 우리는 초은하단을 아우르는 우주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큰 구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필라멘트들은 초은하단 은하, 그리고 우주가스로 이루어진 길고 밧줄 같은 구조물로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다. 이 필라멘트들 사이에는 우주 공동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 필라멘트와 공동들이 함께 우주의 대규모 거미줄 구조를 형성한다. 우주는 거대한 거미줄과 같으며, 지구는 그 거미줄에 박힌 먼지 입자에 불과하다. 놀라운 점은 우주의 전체 내용물 중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성, 별, 은하, 성운 등을 모두 합쳐도 우주 총량의 5%만을 구성한다. 나머지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즉 광자를 반사하거나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것의 중력이 은하의 운동과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을 통해 그것의 존재를 알고 있다. 반면에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도하는 미스터리한 힘이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이 우주 상수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진공 자체의 속성일 수 있다고 믿는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며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질량 에너지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암흑 에너지가 보통 물질과 달리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희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계속해서 우주를 지배하는 구성 요소로 남는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는 더욱 차갑고 어둡고 텅 비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현재 우주론 모델인 람다 CDM 람다 콜드 다크 매터 모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이 모델은 표준 우주 모형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모델은 우주의 구성 성분 비율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보통 물질이 약 5%, 암흑 물질이 약 27%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약 68%를 차지한다고 본다. 이 수치들은 플랑크 위성 플랑크 새틀라이트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측정 결과와 슈퍼노바 관측을 통해 정밀하게 검증되었다. CMB는 빅뱅 직후 우주의 초기 상태를 담고 있는 잔광으로 그 온도 요동의 분석은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가 평탄하다. 즉 유클리드 기하학을 따른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평탄한 우주는 우주의 전체 에너지 밀도가 임계 밀도에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임계 밀도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만약 우주가 평탄하지 않고 닫힌 곡류를 가진다면 그것은 공 모양의 기하학을 따를 것이고 만약 열린 곡류를 가진다면 말 안장 모양의 기하학을 따를 것이다. 현재의 데이터는 오차 범위 내에서 평탄함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이는 우주의 크기가 무한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가시 우주가 평탄하다고 해서 전체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탄한 가시 우주 영역은 거대한 전체 우주의 일부일 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팽창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보면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은 허블의 법칙이다. 에드윈 허블은 1929년에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도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은하 자체가 공간을 통과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풍선 표면에 점을 찍고 풍선을 불 때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과 유사한 비유로 설명된다. 이 팽창의 속도는 허블 상수 H노트에 의해 정량화되는데 이는 거리당 속도를 나타낸다.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으로 측정된다. 이 허블 상수의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것은 현대 우주론의 중요한 과제이며 현재 약 70에서 73 사이의 값으로 측정되고 있다. 놀랍게도 허블 상수의 측정값에 대한 두 주요 방법론 간에 약간의 불일치 즉 긴장 텐션이 존재하는데 이를 허블 텐션, 허벨 텐션이라고 부른다. 이는 CMB 측정에 기반한 초기 우주 모델 예측값과 근처 은하들의 거리 측정에 기반한 후기 우주 관측값 사이에 약 5시그마 수준의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불일치는 현재 우주론의 표준 모델에 미묘한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새로운 물리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특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거나 혹은 초기 우주의 초기 조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요소가 개입했다면 이 팽창 속도의 불일치가 설명될 수 있다. 우주의 팽창은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배하지 않는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국소적으로 즉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동에 대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주 팽창은 공간 자체의 확장이지 물체의 공간 내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460억 광년이라는 가시 우주의 반경은 실제로 빛이 138억 년 동안 이동한 거리에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늘어난 공간 거리를 더한 결과이다. 즉 빛이 출발했을 때의 거리가 아닌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점의 현재 거리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관측 가능한 경계 너머는 어떤 모습일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견해는 우주가 본질적으로 균질하고 등방적이라는 우주론적 원리 카즈멀라지켈 프린서펠에 기반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에서 우주가 어떤 방향으로 보든
혹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든 통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인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또한 우리가 보는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도 아마도 또 다른 은하들과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랩 구조가 계속해서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이 구조는 끝없이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우주는 무한할 수 있다. 우주가 무한하다는 개념은 우리의 직관에 반하지만 평탄한 기하학을 가진 우주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수학적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우주가 유한하면서도 경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는 마치 지구 표면과 같다. 지구 표면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 우리가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주도 비슷한 위상학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닫힌 우주 클로즈드 유너버스라고 부른다. 만약 우주가 닫혀 있다면 그것은 양의 곡류를 가져야 하지만 현재의 관측은 우주가 평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닫힌 우주 모델은 현재로서는 선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주의 곡률이 측정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작게 나타난다면 유한하면서도 평탄하게 보일 수 있다. 마치 매우 넓은 평야를 걷고 있을 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려운 것과 같다. 다중 우주가설 멀티버스 하이파서시스는 이 경계의 문제에 또 다른 차원을 추가한다. 다중 우주론에서는 우리의 우주가 더 큰 구조의 일부일 뿐이라고 제안한다. 여러 가지 다중 우주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급팽창 다중 우주 이터널 인플레이션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 팽창인 급팽창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멈춘 것이 아니라 국소적으로만 멈추었다. 우주의 특정 영역에서는 팽창이 멈추고 안정화되어 우리의 우주와 같은 거품 우주버벨 유너버스가 형성되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팽창이 영원히 계속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거품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각 거품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상수나 심지어 다른 차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의 우주는 무한한 거품들의 바다 속에서 무한한 수의 다른 우주들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끈 이론이나 M이론에서 파생된 막 우주론 브레이널드 카즈말러지다. 이 모델에서는 우리의 4차원 시공간이 더 높은 차원의 공간 속에 떠 있는 거대한 망막 멤브레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다른 막들이 근처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막들 간의 충돌이나 상호작용이 빅뱅과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우주의 경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의 경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 공간의 경계일 수 있다. 즉 우리의 우주는 무한한 차원 공간 내에서 경계 없이 떠다니는 하나의 막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중 우주 개념들은 현재로서는 관측적으로 직접 검증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는 과학적 가설과 철학적 추론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 내부의 물질 분포가 거대한 우주 거미줄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인 밀리니엄 시뮬레이션과 같은 대규모 수치 계산은 이러한 거대 구조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중력적 작용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됨을 보여준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미세한 밀도 요동들이 중력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폭되어 필라멘트와 공동을 만들고 있는 실제 관측된 은하 분포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이 거미줄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크기의 극단적인 비대칭성이다. 필라멘트들은 수억 광년에 걸쳐 길게 늘어서 있는 반면 그들 사이의 공동들은 수억 광년에 달하는 지름을 가지지만 밀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러한 거대 구조의 존재는 우주가 균질하다는 우주론적 원리가 통계적으로만 참이며 국소적으로는 매우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충분히 큰 규모에서 평균을 내면 균질하지만 작은 규모에서는 심한 불균질성을 보인다. 우주론자들은 이 구조의 크기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통계적 균질성이 성립하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대략 수억 광년 단위의 규모에서 통계적 균질성이 달성된다고 본다. 이 구조 내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물 중 하나로 확인된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대장벽은 약 100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으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 약 930억 광년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단일 구조물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하며 우주 진화의 초기 조건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왜 그렇게 큰 구조가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력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는가? 이는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거나
혹은 우주 팽창의 초기 단계가 표준 모델보다 더 복잡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우주의 경계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것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간단하고 현재의 평탄성 데이터와도 잘 맞는 그림이다.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4차원적인 구처럼 스스로 닫혀 있을 것이며 경계는 없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 구의 표면을 탐험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것이다.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 결코 가장자리나 벽을 만나지 않고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유한하지만 경계 없는 우주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중 하나이며 만약 우주가 닫힌 곡류를 가졌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비록 현재의 관측이 평탄성을 선호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곡률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유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한정된 창을 통해서만 우주 전체를 추론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제약에 있다. 이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주변 환경을 파악하려는 것과 같다. 손전등이 비추는 영역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영역을 벗어난 정보는 빛의 속도라는 장벽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암흑의 영역 즉 관측 불가능한 우주는 우리의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현재의 검증 가능한 과학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듯이 관측 불가능한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암흑 물질은 우리가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이 미스터리한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다. 암흑 물질은 은하의 회전 곡선 로테이션 커브즈 오브 갤럭시즈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다. 은하 외곽의 별들이 뉴턴 역학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예상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하의 가시 질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속도를 유지하려면 은하 헤일로를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양의 질량이 필요하며 이것이 암흑 물질이다. 암흑 물질은 주로 윈프스 약학에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위클리 인터랙팅 매시브 파워티켈즈라고 불리는 가상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되었으나 직접 탐지 실험들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최근 연구 동향은 더 가볍거나 덜 상호작용하는 입자를 탐색하는 쪽으로도 이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엑시온과 같은 입자들은 표준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의 후보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암흑 에너지의 역할은 더욱 수수께끼 같다. 1998년 두 독립적인 연구팀인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와 고적합 초신성 탐사팀에 의해 우주 팽창이 가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다. 이 가속 팽창을 유발하는 힘은 우주의 에너지 밀도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에 대해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암흑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도입했다가 나중에 철회했던 우주 상수람다. 램더이다. 이는 진공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 밀도이며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그 밀도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만약 람다가 우주의 지배적인 에너지라면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할 것이며 이는 이른바 빅프리즈 또는 열적 죽음 히트데스로 이어질 것이다. 은하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서로의 빛을 볼 수 없게 되며 우주의 모든 활동은 결국 멈출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킨테선스와 같이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주의 종말은 빅프리즈가 아닐 수도 있으며 심지어 빅크런치와 같은 수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현재의 관측 데이터는 거의 확실하게 람다, 우주 즉 우주상수가 지배하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지배는 우주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5%의 가시물질은 우주 전체 에너지 예산에서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실체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우주의 크기와 경계에 대한 논의를 관측 가능한 영역 내부의 거미줄 구조로 되돌려보자. 이 거대 구조의 최전선에는 우리가 아는 한 가장 큰 구조물인 필라멘트와 초은하단이 있다. 예를 들어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SDSS와 같은 대규모 천문학 프로젝트는 수백만 개의 은하 위치를 매핑하여 이 거미줄 구조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주 거대 구조의 스케일이 수억 광년에 이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필라멘트들은 이 거대 구조의 뼈대를 이루며 은하단들이 이 뼈대를 따라 연결되어 있다. 이 거미줄 구조가 형성되는 방식은 우주론적 초기 조건에서 시작된다. 초기 우주의 CMB에서 관측된 미세한 밀도 요동은 양의 중력적 요동을 가진 영역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성장했다. 이 과정은 암흑물질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는데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므로 초기 우주의 복잡한 전기적 혹은 복사압력의 방해 없이 중력적으로 응축될 수 있었다. 가시물질은 중력에 의해 이 암흑물질의 밀도 우물 속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결과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다. 공동들은 초기 밀도가 평균보다 낮은 영역이었으며 이곳에서는 물질이 중력적으로 충분히 모이지 못했다. 이 필라멘트 구조는 우주의 크기가 무한한 공간을 채우고 있다면 어디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면 이 필라멘트 구조들은 우주의 곡률에 의해 휘어져 결국 서로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관측 한계 내에서는 그러한 닫힘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우주가 평탄하다는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는 적어도 1% 이내의 오차로 우주의 모든 방향과 위치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가 우주의 본질적인 크기나 모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빛의 속도라는 근본적인 물리적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만약 우리가 2배로 강력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2배 먼 곳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도 2배로 커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관측 불가능한 경계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시간의 제약이 공간의 경계보다 더 근본적임을 시사한다. 이 아이디어는 우주론적 지평선 카즈멀라지켈 허라이전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우리의 우주 지평선은 우리가 광속으로 이동하는 입자에서 오는 빛을 받기 시작하는 가장 먼 지점이다. 이 지평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깥쪽으로 움직이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 때문에 우리의 지평선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은 영원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십억 년 전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출된 빛은 현재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지만 그 빛을 방출한 지점은 현재 우리로부터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 이는 우주 팽창이 광속보다 빠르게 공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의 우주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들조차도 암흑 에너지의 작용으로 인해 우리로부터 너무 멀어져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과거의 우주 영역이 미래에는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의미한다. 우주의 미래는 암흑 에너지의 정확한 특성에 달려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람다 상수라면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상태로 영원히 팽창한다. 이는 열역학 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미래이며 엔트로피는 최대화되고 모든 유용한 에너지는 고갈된다. 모든 별은 소멸하고 블랙홀만이 남게 되며 궁극적으로 블랙홀마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할 것이다. 이 과정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 걸리지만 궁극적인 종말이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킨테센스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해진다면 빅리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팽창력이 너무 강해져 은하단 은하, 별 행성 심지어 원자까지도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모든 결합력을 극복하고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데이터는 빅립보다는 빅프리즈를 더 강하게 시사한다. 이 모든 우주적 규모와 미스터리는 인간의 존재와 지각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지 우리가 관측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일 뿐이다. 우주론적 원리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는 우주의 어떤 특별한 위치에도 있지 않다.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거미줄 구조는 우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겸손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주 전체의 지도가 아니라 단지 그 일부를 나타내는 거품 속에 살고 있다. 거품의 가장자리는 물리적 벽이 아니라 정보의 장벽인 시간의 지연이다. 이 거품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의 직경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팽창하고 있지만 그 팽창 속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 영역의 존재는 유한한 우주라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보거나 혹은 적어도 모든 것의 그림자를 보게 될 것이지만 무한한 우주라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시기는 유한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평선에 갇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주의 크기를 논할 때 우리가 말하는 크기가 가시 우주의 크기인지 아니면 전체 우주의 크기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시 우주는 약 460억 광년의 반경을 가지는 특정한 양으로 정의되지만 전체 우주의 크기는 현재 미정이며 무한하거나 혹은 측정 가능한 곡률이 0에 가까운 거대한 유한한 크기일 수 있다.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구는 새로운 물리학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우주론적 인플레이션 이론은 급팽창 시기에 우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여 우리가 보는 평탄한 우주와 매우 균질한 초기 조건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전체 우주는 가시 우주보다 훨씬 클 수 있으며 그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도 있다. 어쩌면 무한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다중 우주론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도 하다. 우리의 우주가 인플레이션 거품 중 하나라면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우주가 형성된 후에도 다른 곳에서 계속되어 다른 우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복잡한 이론들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인 5%의 보통 물질과 95%의 암흑 물질 및 암흑 에너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수렴된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공간의 구조와 팽창 속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론을 단지 천체 물리학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입자 물리학의 문제로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의 중력파 천문학의 발전 역시 우주론의 새로운 창을 열어주고 있다. 라이고,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와 버고와 같은 검출기들은 블랙홀 충돌이나 중성자별 합병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을 통해 시공간 자체의 잔물결인 중력파를 직접 탐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주의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중력파는 빛처럼 정보와 에너지를 전달하므로 우주의 초기 단계나 암흑물질이 지배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중력파는 광자를 방해하는 먼지나 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 스펙트럼이 제공하지 않는 고유한 방식으로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기 이전의 암흑시대 다억 에이지즈의 정보를 중력파를 통해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우주의 초기 구조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은하들의 빛은 적색편이 레드시프트 현상을 보인다. 이는 도플러 효과의 우주론적 버전으로 팽창하는 공간이 광자의 파장을 늘려 더 붉은색 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적색 편의를 측정하여 우주 팽창의 역사와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초기 우주에서 오는 가장 강력한 적색 편의 신호는 CMB에서 오는데 이는 약 38만 년 후에 우주 상태를 보여주며 적색 편의 값은 대략 1100에 이른다. 이는 이 복사가 방출된 이후 우주의 스케일 팩터가 1100배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주의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면서 우리는 점차 더 멀고 더 오래된 과거를 보게 되고 필연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경계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평선이자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의 장막이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발견하는 계층적 구조, 즉 은하에서 은하단, 초은하단, 필라멘트, 그리고 공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자연의 질서와 혼돈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이는 복잡계 과학의 전형적인 예시이며 혼돈 속에서 패턴이 출현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구조의 규모가 수억 광년에 달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이 우주적 규모에서 중력에 의해 엮여 있음을 의미하며 이 역임이 우주의 진화를 지배하는 주요 동력 중 하나이다. 이 거대한 구조는 우주가 균질하다고 가정하는 우주론적 원리의 한계를 시험한다. 만약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대장벽보다 더 거대한 구조가 발견된다면 이는 우주 팽창 이전이나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한 우리의 모델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관측된 최대 규모의 구조가 우주의 평균적인 특성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더 정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시나리오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만약 우주가 무한하고 평탄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본다 해도 결코 경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우주의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적으로는 빅뱅이라는 시작이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끝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면 그것은 시공간이 휘어져 닫혀 있다는 뜻이며, 이는 우주가 결국 수축할 것이라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의 암흑 에너지 지배하에서는 그러한 수축은 일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유한한 우주에서도 경계가 없는 구조는 가능하다. 이는 수학적으로 토러스 즉 도넛 모양의 3차원 공간과 유사한 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우주가 끝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상학적 가능성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측정 가능한 물리량인 우주상수와 허블 상수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크기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의 지름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 한계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빛의 속도와 우주 팽창의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전체 우주의 크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무한할 수도 있고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유한한 크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전체 우주가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기하학적 곡률과 위상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모든 데이터는 경계가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혀내고 허블 텐션과 같은 미묘한 불일치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주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거미줄 구조는 우리가 아직 우주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서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의 작은 푸른 행성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빛이 도달하는 가장 먼 곳까지 도달했지만, 그 너머의 광활함과 본질적인 경계의 부재는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이 탐구는 계속될 것이다. 우주론의 최전선에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론을 수정하며 우주의 진정한 크기와 본질적인 경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인간 지성의 가장 숭고한 여정 중 하나이다.